10월 23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험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 급등 불안과 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실적 우려를 반영하면서 양시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강달러 여파에 달러원 환율이 1380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재차 악화된 가운데 기관 동반 순매도 속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고 상승 대비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의 약세가 하락을 주도하면서 지수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테슬라 실적 우려와 더불어 트럼프 재집권 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폐기될 가능성이 불거진 영향에 2차전지주의 매물 출회가 심화됐습니다. 불안 심리가 우세한 가운데 방어주 성격의 보험과 통신 등 일부 업종만 상승하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국채금리 급등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혼조세가 연장됐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 재차 신고가를 경신한 후 하락 전환했고 대형 기술주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11월 25bp 인하 확률은 91%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편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4로 전월 및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여전히 기준선인 0을 하회하면서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증시는 발표된 부양책들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했는데 미중 갈등 고조 우려에 증시 추가 상승이 제한됐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전망 후퇴 및 초접전을 보이고 있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하면서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등에 상승했고 8월 이후 처음으로 104선을 돌파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가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미국 증시 랠리가 중단됐습니다. GM 등 양호한 기업 실적이 증시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율 관세 부과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가 부각된 점도 투자 심리를 제한했습니다. 테슬라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강달러와 고금리 여파에 국내는 당분간 반등 기대보다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미국 대선의 경제에 관련한 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혜진입니다. 미국 선거가 이제 한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근에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꽤 높아졌지만 공화당이 의회까지 다 쓸어갈 수 있을 건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대선과 의회 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해서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런 경제의 구조 변화는 중립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중립금리는 연준의 정책금리가 장기적으로 어디에 수렴을 할 건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후보의 공약들로 좀 미루어 봤을 때 선거가 이 중립금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결국에는 통화정책 그리고 시장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한 자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선거 결과하고는 좀 무관하게 중립금리는 지금보다 더 높게 추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투자의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생산성이 개선되는 이런 요인들은 중립금리를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들인데, 이건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고 어떤 당이 의회 다수당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산업정책이 계속해서 설비투자, 장비투자를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캐펙스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후보 다 지금 재정 긴축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적자도 앞으로 계속해서 누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중립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중립금리가 오르는 폭 자체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중이고 특히 불법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건설 투자라든지 혹은 장기적인 미국의 인구 수에 마이너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립금리가 오르는 속도도 그 상승분을 일부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 중간값 추정치가 한 2.9% 정도까지 높아졌는데 이게 2.5%에서 최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연준이 원래 예상되는 정부의 정책을 앞당겨서 전망에 먼저 반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실제로 한쪽 방향으로 가시화가 될 경우에는 이 중립금리 추정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인하 횟수도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당장 금리 인하 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는 어렵고요. 현재 금리 수준이 긴축하는 강도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추가 인하의 필요성이 좀 작아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것처럼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경기 그리고 물가의 부스팅 효과는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장기적인 중립금리는 좀 덜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는 다시 좀 시간을 두고 축소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대선과 의회 선거는 4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는 경제 구조적인 변화를 미칠 수 있고요. 이는 또 연준의 중립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립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다만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인 이런 부분들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면서 중립금리 상승폭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보다는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경기와 물가에는 좀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는 단기물 금리에는 좀 상승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면에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출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카카오에 관한 자료이고요.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카카오 3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기존 58,000원에서 53,000원으로 8.6%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지난해 5월 신설했던 오픈 채팅 탭의 인벤토리 확장 효과가 사라지고 콘텐츠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카카오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1조 9,573억 원, 영업이익은 11.2% 감소한 1,104억 원을 예상하는데 이는 컨센서스인 1,268억 원을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플랫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고 콘텐츠 매출액은 8.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플랫폼 매출액 가운데서도 주력 사업인 톡비즈는 전년 동기와 유사한 매출액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대부분의 성장은 플랫폼 기타인 택시와 주차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콘텐츠 매출액은 8.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웹툰 시장에서 스토리 매출액이 부재하고 게임 역시 신작이 부재하면서 자회사들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형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AI 관련 투자가 늘어나면서 상각비와 외주 인프라비가 증가하여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콘텐츠 자회사들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업인 카카오톡 광고에서도 더 이상 지면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카카오는 신규 서비스 출시를 통한 혁신과 외형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카카오는 이프 카카오 AI 2024 행사에서 초개인화 대화가 가능한 신규 AI 메이트 서비스 카나나를 공개했는데요. 카나나는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AI 서비스와 차별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카나나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수익 창출 방법 등이 공개되지 않아 펀더멘털 기여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58,000원에서 53,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지난해 신설한 오픈 채팅 탭의 인벤토리 확장 효과가 사라지고 콘텐츠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진 것이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배경입니다. 향후에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 AI 메이트 서비스 카나나가 카카오의 혁신이 얼마나 결정될지에 달려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건설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네, 현대건설 실적 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5% 정도 하향한 39,000원을 제시하고요. 목표 주가 변경은 수익 추정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주택이 계속 문제였는데 거기에 사우디 현장에서 약 700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계속 미스가 나오고 있는데 더 문제인 것은 이익의 본격적인 반등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매출 믹스가 업종 내에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다가 해외에서도 계속 비용이 나오고 있어서 올해는 YOY로 역성장, 내년에 이익 성장률은 10% 언더로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서 순현금 규모가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순현금이 하락세였습니다. 이 부분들이 반등했다는 것은 4분기에 한 번 더 추가적 재무 구조를 저희가 볼 수 있다면 보통 현금이 시크리컬에서는 이익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에 이익 개선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대건설에 대해서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9,000원으로 기존 대비 4.9% 하향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사우디 현장 비용 반영으로 시장 기대치를 좀 더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분기 실적 부진보다 아쉬운 것은 이익 회복의 반등 시점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내년 하반기가 이익률 안정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다음은 전력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미국의 전력기기 시장 관련해서 업황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연이어서 송전망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일 15억 달러 규모의 송배전망 투자 계획에 이어서 18일에 새롭게 20억 달러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7.5기가와트 이상의 그리드 용량을 추가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그 인프라법 하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립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번이 3차 투자입니다. 1차 투자는 지난해에 35억 달러, 2차 투자는 올해 8월에 22억 달러 규모로 이뤄졌고요. 금번 발표에 따라서 총 105억 달러 중에 76억 달러의 투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이든 정부의 주요 기후 및 친환경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약 10년 내에 송전망 용량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투자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변압기 수요를 이끌고 있는 것은 이전 리포트에서도 언급했던 신재생 발전 설비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 외에도 기존 송배전망 설비의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전력 그리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대규모 정전 발생 건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후 관련 요인이 정전을 야기시킨 건수는 지난 20년간 기준으로 봤을 때 초반 10년에 71%에서 최근 13년간은 83%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정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폭우나 뇌우 같은 극단적인 날씨도 같은 기간 약 2배, 추위나 허리케인에 따른 정전 건수 또한 64%, 50% 증가하면서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 변화가 노후화된 그리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 헬렌과 밀튼 같은 자연재해 발생이 전력에 따른 전력망 손실이 좀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보다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는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에너지부가 20억 달러 규모의 송전망 구축 투자를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변압기 수요를 이끌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신재생 발전 설비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 외에도 기존 송배전망 설비의 교체 수요인데요. 이는 기후변화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교촌 F&B에 관한 자료입니다.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촌 F&B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촌 F&B는 이제 국내 치킨 브랜드 중 하나인 교촌치킨의 국내 및 해외 프랜차이즈 업무를 이제 주요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촌치킨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3분기에 매출액 1,204억 원, 영업이익 71억 원으로 이제 한 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가맹본부 전환 비용이 70억 원 정도 반영되겠으나
이제 직영 전환에 따른 비용 이슈는 일단락된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이제 가맹본부 직영 전환 효과가 운기로 반영되는 2025년부터는 이제 연간 매출액 5,150억 원, 영업이익 566억 원으로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가맹지역본부의 직영 전환에 따른 매출 총이익률 개선이 예상됩니다. 기존에 이제 각 지역에서 가맹사업자 모집이나 품질 그리고 물류 배송 등을 담당하는 가맹지역 본부를 23개 정도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00% 직영 전환하면서 이제 향후에는 유통 단계 축소 그리고 물류 효율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출점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이 이제 성장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분기 말 기준으로 해외 매장을 지금 73개 정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및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매장 규모를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2028년에 미주 지역에 약 100개 정도의 점포를 운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자회사인 B&B 바이오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B2B향 뿐만 아니고 이제 B2C향 소스류 판매 사업을 이제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리스크 요인은 이제 국내 치킨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브랜드 간 경쟁 강도가 좀 높고 그리고 경기 변화에 좀 민감하다는 점이 있고요. 또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가격 인상 시에 소비자 반발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촌 F&B는 국내 3대 치킨 브랜드 중 하나인 교촌 치킨 국내 및 해외 프랜차이즈 업무를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3분기에는 흑자 전환하고 내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유통 단계 축소와 물류 효율화로 매출 총 이익률 개선이 빨라질 전망이고요. 해외 글로벌 및 이제 소스류의 신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는 높은 경쟁 강도와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라는 부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기업입니다. 먼저 미국 넷플릭스에 관한 자료이고요.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밀주식 종목 담당 김세한입니다. 넷플릭스가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주가는 거의 이제 이 길 11%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저희가 넷플릭스에 대한 체크포인트 4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광고용 요금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유 계정 단속이라든지 광고용 요금제가 마진 개선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 또 컨텐츠죠. 신규 컨텐츠도 여전히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광고 시장이 여전히 연평균 11% 정도 성장이 예상되는 점. 마지막으로 이 주가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일단 이 주주 수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ROE가 한 35% 정도로 시장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PB ROE를 반영한 저희가 이제 PE 멀티플을 구해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서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 입장에서 봤을 때 향후 2026년까지 EPS 연평균 성장률을 반영한 PE 멀티플 같은 경우는 다소 높지 않다.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 비중 확대를 제시를 드립니다. 가장 지금 키워드가 되고 있는 건 광고용 요금제입니다. 가입자의 거의 이번 분기에는 35%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는데 신규 가입자의 50% 정도가 지금 현재 광고용 요금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OTT라든지 컨텐츠를 구독하는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비싼 요금제보단 다소 이제 저렴한 광고용 요금제로 몰려드는데 이렇게 몰려들수록 이 넷플릭스의 영업 마진도 높아지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 변환이 굉장히 지금 펀더멘탈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광고 기술 플랫폼도 지금 캐나다에서 개발하고 있는 걸 내년에는 이제 기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실적을 조금 보면 순증 가입자는 예상치를 상회한 509만 명, 총 유료 구독자는 2억 8천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14% 증가를 했고요. 매출 15%, EPS 44.8% 증가하면서 마진이 확실히 조금 개선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컨텐츠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이제 조금 코멘트를 드리면은 일단 올해 지금 넷플릭스가 컨텐츠 지출 규모로 168억 달러 정도를 소비할 예정입니다. 전년 대비는 한 33% 증가를 했고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른 곳들은 조금씩 좀 줄여나가는 트렌드가 있었다면 넷플릭스는 오히려 지금 늘리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좀 넘어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4년
이제 연말에도 다수의 작품들이 지금 출시가 됩니다. 확실히 지금 기간 평균보다 많은 돈을 쓰고 있죠. 보시면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에밀리 파리에 가다, 셀링 선셋 이런 이제 그 히트를 쳤던 그런 기대작들이 앞으로도 출시가 될 예정이어서 컨텐츠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용을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넷플릭스는 광고용 요금제 확대와 공유 계정 금지 정책으로 마진 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상보다 많은 신규 가입자 등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주주 환원에 기반한 ROE 상승세도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35% 등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12개월 선행 P 멀티플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장기 이익 성장성은 시장과 경쟁 기업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으로 비중 확대를 제시를 유지를 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마지막 발표입니다. 중국 기업 닝더스타의 CATL에 관한 자료입니다. 강효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일본 담당 강효주입니다. CATL 3분기 실적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 922.8억 위안으로 약간 역성장을 했고요. 순이익은 반대로 131.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을 했습니다. 3Q에는 리튬 관련해가지고 평가 손실이 좀 있었는데 이걸 제외하면 사실상 영업으로만 벌어들인 순이익은 183.6억 위안으로 76% 정도 상승한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2분기 실적 리뷰 때 하반기 매출 증가율이 약간 플러스가 전환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출고가가 계속해서 낮게 유지된 탓에 매출은 계속 역성장을 지속을 했고요. 그럼에도 순이익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ESS 부분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것에 기인합니다. 향후에도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추세를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는 있지만 중국은 그나마 전기차 취득세 면제 정책이 내년에도 이어지지만 CATL의 이 마진을 개선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ESS가 50%가 매출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부과 가능성이 계속해서 우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기차용 배터리는 당연히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소비 부양책이 나온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왔지만 주가가 다시 재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크게 발표가 되거나 혹은 유럽이나 미국의 전기차 시장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가 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CATL의 3분기 매출액은 922.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5% 감소, 순이익은 26% 증가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3분기에는 자산평가 손실,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 더 확대가 됩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신제품 비중 확대와 ESS의 해외 매출 비중 확대가 이익률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소비 부양책 발표 이후에 주가는 급등했는데요. 했다가 다시 좀 반락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시장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23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